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 김순자 할머니 78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 60년을 산 이 동네에서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그리고 언제나 같은 낡은 옷차림. 그 누구도 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슈퍼 사장이 문을 열며 인사했다. 순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웃음은 늘 따뜻했다. 가난해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할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다. 네, 박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 폐지 수거 작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품을 주워 담는 일은 이제 40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해온 일이었다. 오후 2시 강남구 대형병원. 어머님, 정말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김대호 52세 순자 할머니의 첫째 아들이 병원 진료실에서 말했다. 그는 이 병원의 유명한 정형외과 전문의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성공한 의사 그 자체였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이은주 48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계산이 담겨 있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무릎 관절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대호가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실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도 좋지만 여보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강남에 있는 그들의 고급 아파트에 시골 냄새 나는 시어머니가 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대호가 고민하는 척하며 말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성공한 의사로서의 체면을 위해서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같은 시각 대림동 원룸. 또 카드값 연체 통지서네. 김민수 49세 순자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우편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좁은 원룸은 온갖 고지서와 독촉장으로 가득했다. 한때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지만 3년 전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당신 또 어머님께 돈 빌린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내 박미경 45세의 찬물에 라면을 우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에 지쳐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제법 괜찮은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날들이었다. 그게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평생 폐지나 주우며 근근히 살아왔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차라리 형님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의사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미경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과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자신은 늘 비교 대상이었다. 오후 4시 대학교 기숙사.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지영 22세
순자 할머니의 손녀가 영상통화로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교 4학년으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지영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화면 속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지영이만 보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괜찮다, 괜찮아. 우리 지영이만 건강하면 할머니는 걱정 없어. 하지만 지영이는 화면 속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좀 헬쑥해 보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떡 사 갈게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오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오후 6시 강남구 법무법인 김순자 고객님 안 오셨나요? 강민호 변호사 58세가 비서에게 물었다. 그는 30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순자 할머니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인연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네,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요, 연락해보세요. 강 변호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순자 할머니와는 5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오후 7시 달동네 순자 할머니 집. 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배지를 주워서 번 3만 원을 작은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40년 동안 이렇게 모은 돈이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으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휴, 오늘도 고생했네. 할머니는 작은 밥상을 펼치고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할머니는 밥상을 잡고 비틀거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다. 어떻게 된 거지?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핸드폰을 찾았다. 하지만 핸드폰을 잡기도 전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오후 8시 응급실. 김순자 할머니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급하게 달려온 대호에게 물었다. 이웃 주민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것이다. 네,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민수와 지영이도 급하게 도착했다. 할머니, 지영이가 병실로 뛰어들어가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지영아, 우리 지영이가 왔구나.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눈빛이었다. 강 변호사님께 연락해야겠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대호와 민수 형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이러신데 이제 정말 혼자 사시기 어려울 것 같아. 민수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나눠서 부담해야겠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것도 문제지만 어머니가 그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대호가 고민하는 듯 말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아직 몰랐다.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일부 숨겨진 과거의 파편들. 다음 날 오전 9시 병원 병실. 순자 할머니는 하룻밤 사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급박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어젯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면서 그녀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지영아, 할머니가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지영이가 할머니 곁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일로 돌아갔지만 지영이만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번호로 전화해서 강민호 변호사님이라고 할머니가 깨어났다고 전해줘라. 할머니가 손으로 써서 건넨 명함을 보고 지영이는 놀랐다. 강남의 유명한 법무법인이었다. 왜 할머니가 이런 곳에 변호사와 연락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오래된 친구야.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금방 오실 거야. 지영이는 의아했지만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다. 전화를 받은 강 변호사는 놀라며 금방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 오전 11시 병원 병실. 순자 씨, 괜찮아요? 강민호 변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70대 노인을 이렇게 걱정하며 달려오는 50대 변호사의 모습이 지영이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다. 민호야, 고마워. 바쁜데 와줘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변호사를 이름으로 부르며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지영이는 더욱 의아해했다. 이분이 할머니 손녀분이신가요? 강 변호사가 지영이를 보며 물었다. 네, 지영이야. 우리 가족 중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지. 할머니의 소개에 지영이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 죄송하지만 잠깐 할머니와 둘이서 얘기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지영이는 궁금했지만 자리를 피해 주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며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도대체 할머니와 저 변호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병실 안 비밀스러운 대화. 순자 씨, 드디어 그때가 온 건가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응, 어젯밤에 죽을 뻔했는데 문득 깨달았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50년이나 숨겨왔는데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 특히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춘식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때가 됐어. 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충분히 봤고. 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주일 후. 내가 퇴원하면 바로 시작하자. 오후 2시 대호의 병원 진료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어떻다고 하셨어요? 은주가 남편의 진료실을 찾아와서 물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지났어. 하지만 이제 정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대호가 환자 차트를 보며 대답했다. 그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맞겠네요. 당신도 바쁘고 저도 모임 활동이 많아서 제대로 모실 수 없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좋은 곳은 월 300만 원도 넘어. 그 정도 비용이야 당신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 모시는 일인데 아끼면 안 되죠. 은주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대호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에게도 체면 유지를 위한 지출이 많았고 실제로는 그리 여유롭지 않았다. 민수한테도 절반은 부담하라고 해야겠어. 민수 씨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요? 당신이 다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은주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시댁일로 돈이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후 4시 민수의 원룸. 당신 어머님 요양원 비용 절반 부담하라고 형이 그런 소리 했다고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공동의 책임이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책임은 무슨,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있어요? 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면 뭐예요? 당신 형은 의사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요양원 비용 절반을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말도 안 돼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형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우리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후 6시 대학교 기숙사. 지영이는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와 강 변호사의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지영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룸메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할머니, 일로 좀 복잡해서. 지영이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영이는 인터넷으로 강민호 변호사에 대해 검색해봤다.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주로 대기업이나 재벌가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왜 할머니가 이런 분과 친분이 있으실까? 지영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오후 8시 강 변호사 사무실. 강민호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혼자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고 있었다. 50년 동안 보관해온 서류들이었다. 그 안에는 김춘식 회장의 유언장과 각종 재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김춘식. 1970년대 한국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그 사람. 하지만 아무도 그가 김순자 할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른다. 아니, 정확히는 김순자 할머니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강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순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그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밤 10시, 병원 병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결심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여보,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마치 하늘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지만 이제는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숨길 수 없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에는 50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강 변호사와 함께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산부 폭탄 선언.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 집. 할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의 요양원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대호와 은주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요양원 입소를 권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서 안전해요. 은주가 팸플릿을 들고 할머니를 설득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60년 산 집인데 어디를 가겠니? 할머니가 완고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번처럼 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 사는 이 낡은 집도 나중에는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였다. 걱정 마라. 할머니는 아직 튼튼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민호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다. 이분이 누구세요? 은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이런 달동네에 올 이유가 없어 보였다. 강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순자 여사님과 오래된 친분이 있어서 문안 인사차 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변호사요? 대호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어머님, 언제부터 변호사분과 아실은 사이였어요? 오래됐다. 50년도 넘었을 거야. 할머니의 대답에 가족들은 더욱 의아해했다. 어머님이 변호사님과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은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라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계신 것 같으니 좋은 기회네요.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민수와 미경도 급히 연락을 받고 왔다. 지영이는 아직 대학교에 있어서 올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변호사가 집에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혹시 어머님이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김순자 여사님의 본명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본명요? 어머니, 이름이 김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대호가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네. 김순자는 50년 전부터 사용하신 가명입니다. 본명은 김춘자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김춘자.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김춘식 회장님의 부인이셨죠. 회장이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었다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네. 김춘식 회장은 1970년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던 춘식건설의 회장이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것도 모두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춘식 회장은 1973년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 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이 김춘식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공개. 강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나타났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나 김춘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김춘자에게 상속한다. 둘째, 아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살도록 한다. 셋째,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손자까지 본 후에 진실을 알려준다.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넷째, 만약 아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언제든 이 유언장을 공개하고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다. 강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다섯째,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일대 토지 12필지, 서초구 아파트 8채, 종로구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현금 580억 원. 580억 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여기에 50년간의 이자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더하면 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재 시가로 약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충격에 빠진 가족들. 이게 정말인가요?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김춘자 여사님, 아니 어머님께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 모든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이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왜 가난하게 사셨던 거예요? 민수가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했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폐지를 주우며 사신 거예요.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기를 바랐어. 만약 처음부터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너희들이 제대로 자랐을까?
할머니의 말에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이 흥분해서 물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김춘자 여사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여사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겠죠. 강 변호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의 조건, 내가 평생 너희들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5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봤어. 대호와 민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대호야, 넌 돈을 벌기는 했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만 했지. 어머님, 그건. 민수야, 넌 어려우면 어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아플 때는 돈 걱정부터 했어. 두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며느리들. 할머니가 은주와 미경을 바라봤다. 은주야, 넌 시어머니가 체면에 걸린다고 생각했지. 미경아, 넌 시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했고. 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영이만은 달랐어. 진짜로 할머니를 사랑해줬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1년을 줄 테니 너희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줘라. 1년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1년 후에 누가 이 재산을 상속받을지 결정하겠어. 그 말과 함께 가족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사부 탐욕의 가면들. 다음 날 아침, 대호의 집. 여보, 1200억이에요. 1200억 원. 은주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룻밤 사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조용히 해. 아이들 깬다. 대호가 진정시켰지만 그 역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은주가 초조하게 말했다. 일단 요양원 얘기는 완전히 접어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해. 대호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절반만 받아도 600억이에요. 아니, 3분의 1만 받아도 400억. 은주의 눈이 돈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민수도 있고 지영이도 있어. 특히 지영이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영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어머님도 아들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 거예요. 은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때부터 은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여보, 당신도 병원 일 좀 줄이고 어머님께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해요. 그래야겠어. 어차피 1년만 참으면 되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심이 전혀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다. 같은 시각, 민수의 원룸. 당신 정말 확실한 거예요. 1200억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물었다. 변호사가 직접 서류까지 보여줬잖아. 확실해. 민수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도 뭔가 해야 해요. 형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미경이 초조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1년 동안 지켜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당신, 이번이 우리 인생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매일 어머니 댁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형수보다 더 잘해야 해요. 그래, 어머니도 우리가 더 어렵다는 걸 아시니까 더 안쓰러워하실 거야. 민수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오후, 순자 할머니 집.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제 유언장을 공개한 후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역시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바뀌는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가 큰 보따리를 들고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다.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 만들어 왔어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전복죽도요. 은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 놓았다.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어머님 몸조리 하셔야죠. 앞으로 매일 와서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은주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다. 1시간 후 민수와 미경도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어머님, 저희가 청소 다 해드릴게요. 빨래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아니야, 괜찮다. 안 돼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두 며느리가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경쟁하듯 움직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5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관심을 이제야 보여주는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었다. 저녁, 지영이의 전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영이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다. 우리 지영아, 할머니는 괜찮다. 너는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할머니,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자주 오신다면서요. 지영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그러네. 할머니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직 지영이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다. 우리 착한 지영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영이만은 진짜였다.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며칠 후, 대호의 병원. 원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병원 직원들이 대호에게 물었다. 어머니 간병 때문에 좀 그래요. 대호가 거짓말을 했다. 사실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았고 간병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효자시네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가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해서요. 대호는 동료들에게 효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다.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텐데, 그때 효자였다는 이미지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1년이라. 길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같은 시각, 민수의 원룸. 민수와 미경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다. 강남구 땅이 12필지나 된다고 했죠. 평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서초구 아파트 8채. 와, 정말 대박이네요.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신, 우리가 형수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어머님도 우리가 더 어렵다는 걸 아시니까 분명 우리 편이 되실 거예요. 그래, 어머니께서도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실 거야.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사람을 지켜본 눈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할머니 집. 매일 교대로 찾아오는 자식들과 며느리들 때문에 할머니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져 갔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은주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렀다. 어머님, 발 마사지도 받으세요. 미경이 발 마사지기를 가져왔다. 두 며느리는 서로 더 잘하려고 경쟁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다들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다. 할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이들이 와서 이것저것 해줬지만 마음은 더욱 외롭다. 50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다. 과연 1년 후에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오부 진짜 시험의 시작. 한 달 후, 어느 비 오는 날, 할머니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 위한 연기였다. 진짜로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강 변호사와 함께 계획한 일이었다. 어머님, 정말 어디가 아프세요? 은주가 달려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몸살이 난 것 같다. 열도 나고 어지럽고.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은주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면 유 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은주가 말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상속에 미칠 영향이었다. 1시간 후 민수와 미경도 도착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두 며느리가 서로 더 잘해드리려고 경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진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려고 했다. 밤 11시 할머니 혼자. 며느리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는 실제로는 멀쩡했지만 계속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몸이 이상하네. 할머니가 온도계를 재보니 38.5도였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과연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어머님, 어젯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주가 전화를 걸었다. 몸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할머니가 실제로 아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지금 가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은주가 급하게 말했다. 30분 후 은주가 도착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아파 보였다. 어머님, 얼굴이 정말 안 좋으세요. 빨리 병원에 가요. 은주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독감이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간병해 드릴게요. 은주가 제안했다. 아니야, 집이 편해. 그럼 제가 며칠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 은주가 고집했다. 며칠간의 간병. 은주는 정말로 성실하게 할머니를 돌봤다. 밤에도 자지 않고 간병했고, 약도 챙겨드리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다. 할머니는 은주의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은주야, 고맙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은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은주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할머니는 실망했다. 여보, 어머님 간병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조금만 더 참아. 1년만 버티면 돼. 알아요. 하지만 정말 지쳐요. 차라리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요? 전화 내용을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겉으로는 정성스럽게 간병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 부부의 방문. 며칠 후 민수와 미경도 할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다. 형수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저희가 교대하겠습니다. 미경이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가 거절했다. 간병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 돼요. 형수님도 쉬셔야죠. 저희가 며칠 할게요. 미경이 고집했다. 결국 교대로 간병하기로 했다. 미경의 간병. 미경도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본성이 드러났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경이 약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고맙다. 어머님, 저도 집에 일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간병인? 네,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은 간병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미경의 태도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지영이의 등장. 그때 지영이가 급하게 달려왔다. 할머니,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를 안아보았다. 지영아, 언제 왔니? 학교는? 할머니가 아프신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간병할게요. 지영이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아니야, 괜찮다. 너는 공부해야 해. 안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영이는 정말로 할머니 걱정에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영이만은 정말이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 일주일간의 간병 기간 동안 할머니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은주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금세 지쳤고 미경은 아예 포기해버렸다. 두 며느리 모두 의무감으로만 행동했을 뿐 진심은 없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달랐다. 학교도 며칠 빠지면서 할머니를 돌봤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며 간병했다. 지영아,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지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확신했다. 이 아이만은 진짜였다. 회복 후의 변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된 후 가족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은주와 미경은 간병의 힘듦을 경험한 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간병인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다. 그게 어머님께도 더 편하실 거예요. 미경도 동조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이제 확실해졌어. 무엇이 확실해졌나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시험은 이미 끝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 1년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변화를 위해서. 육부 욕심이 부른 파국. 3개월 후, 대호의 집. 여보, 이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다. 뭘 확실히 한다는 거야? 어머님 마음을 확실히 얻는 방법이요. 은주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다. 어머님을 아예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왜? 그래야 민수 부부보다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매일 함께 살면서 어머님께 잘해드리면 분명 우리 편이 되실 거예요. 은주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러셔도 편리함을 느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은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민수 부부가 어머님께 접근하기도 어려워져요. 은주의 말에 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 같은 시각, 민수의 원룸. 민수와 미경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 우리도 뭔가 확실한 수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 초조하게 말했다. 형수님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집에.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미경이 설명했다. 어머님이 외로우시다고 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어머님을 돌볼 수 있고 형님 부부보다 유리해질 거예요. 미경의 계획도 치밀했다. 일주일 후 할머니 집. 어머님,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은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제안?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이 넓고 시설도 좋아요.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님, 여기는 너무 오래된 집이에요. 화장실도 불편하시고 겨울에는 춥고. 대호도 설득에 나섰다. 우리 집에는 안마의자도 있고 큰 TV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니까 어머님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거절했다.
고맙지만 괜찮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대호 부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 부부의 시도.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미경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함께 산다고? 네,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사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민수도 거들었다. 형은 바쁘니까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것도 거절했다.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아요. 미경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형제 간의 갈등. 두 부부 모두 실패하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형,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다면서. 민수가 형에게 따져 물었다. 그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야. 넌 어머님을 그 좁은 집에 모시려고 했다면서. 대호도 지지 않았다. 형은 어머님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형제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본심을 드러내며 싸웠다.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 우리 모두 어머님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 맞아. 1200억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대호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럼 공정하게 경쟁하자. 누가 어머님께 더 잘하는지. 좋아. 하지만 비겁한 수는 쓰지 말자. 두 형제는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는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다. 5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니 절망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자책했다. 너무 가난하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일찍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나 정말 후회된다. 무엇이 후회되시나요? 유언장을 공개한 것. 차라리 모르고 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세요. 강 변호사가 위로했다. 며느리들의 경쟁. 은주와 미경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서로 앞서려고 다투는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했다.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산 비싼 건강식품이에요. 은주가 포장이 화려한 상자를 내놓았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정성이 더 중요하죠. 미경이 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지영이의 걱정. 지영이는 가족들의 변화를 감지했다. 할머니, 요즘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지영이의 순수한 걱정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니야, 괜찮다. 우리 지영이만 할머니 걱정해주면 돼.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지영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지영아, 할머니가 얘기할 게 있어. 드디어 지영이에게도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지영이에게 밝히는 진실. 할머니가 사실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회장이었던 것,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것, 그리고 1년간의 시험에 대해서. 지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큰 부자이셨다고요? 응, 하지만 지영아, 너만은 돈 때문에 할머니를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예요. 지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역시 우리 지영이만은 다르구나. 새로운 시험. 할머니는 새로운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기로 했다. 민호야, 내가 새로운 계획이 있어. 어떤 계획인가요? 가짜로 재산을 잃었다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강 변호사는 놀랐다. 그런 거짓말을 하시려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야. 이제 정말 확실히 해야겠어.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7부 마지막 시험. 한 달 후, 긴급 가족회의에 가족들에게 긴급히 알릴 일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 변호사에게 물었다. 할머니 집 거실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춘식 회장님의 재산에 법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적 문제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50년 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고 국가에서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가짜 서류를 내보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남는데요? 미경이 급하게 물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과 현금 3억 원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3억 원? 모든 사람들이 실망의 소리를 냈다. 1200억 원이 3억 원으로 줄어든다고요? 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50년 전 서류를 더 꼼꼼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강 변호사가 사과했다. 가족들의 반응.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거네요. 은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3억 원이면 나눠봐야 얼마나 되겠어. 미경이 실망스럽게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과연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호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물었다. 괜찮다. 원래 가진 게 없었으니까. 할머니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며칠 후 변화하는 태도. 여보, 3억 원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1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은주가 실망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대호도 허탈한 표정이었다. 그동안 어머님께 쓴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손해예요. 은주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수 부부의 반응. 당신 3억 원이라니. 너무 실망이야. 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어머님께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러게 말이야. 빚도 많은데 3억 원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민수도 실망이 컸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미경이 후회하는 듯 말했다. 바뀌는 관심. 그 다음 주부터 가족들의 방문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매일 오던 은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왔고, 민수 부부는 아예 연락이 뜸해졌다. 어머님, 요즘 다들 바쁜가 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은주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런가 보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다. 어머님도 이제 좀 독립적으로 지내세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어서. 은주가 돌려서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지영이만 변하지 않은 마음. 하지만 지영이만은 달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실망스러우시죠? 지영이가 할머니를 위로했다. 지영아, 너는 실망하지 않니? 할머니 저한테는 처음부터 할머니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지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확신했다. 이 아이만은 정말이었다. 그리고 할머니 3억 원도 큰 돈이에요. 할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시기에는 충분해요. 지영이는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했다. 한 달 후 더욱 냉랭해진 관계.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온대호의 인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님, 저희가 요양원 얘기를 다시 해봤는데요. 요양원? 네, 3억 원이면 괜찮은 요양원에서 충분히 지내실 수 있어요. 대호가 다시 요양원을 제안했다. 예전에는 반대하지 않았니? 그때는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말이 달라졌구나. 어머님, 무슨 뜻이세요? 아무 뜻 아니야. 민수의 마지막 방문. 민수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앞으로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동안 어머님 돌보는데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썼거든요. 그랬구나. 3억 원으로는 저희 빚 갚기에도 부족해서. 민수의 말에서 실망감이 묻어났다. 알겠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완전히 혼자가 된 할머니.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거의 혼자가 되었다. 대호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 뿐이었고, 민수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 하지만 지영이만은 여전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지영이가 기쁘게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정말 우리 지영이가 대단하네. 할머니, 이 돈으로 할머니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야, 너 학비에 써라.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영이는 정말로 할머니만을 생각했다. 할머니의 결심. 할머니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이제 충분히 봤어. 결론이 나셨나요? 응. 지영이 빼고는 모두 가짜였어. 돈이 없어지니까 모두 등을 돌리더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언제 진실을 밝히시건가요? 곧.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팔부 충격적인 진실 폭로. 며칠 후 다시 모인 가족회의. 또 무슨 일로 모이자고 하신 거예요? 은주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요즘에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있었다. 혹시 또 나쁜 소식은 아니죠? 민수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순자 여사님께서 가족들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거짓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폭탄 선언, 거짓말이었다고요? 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1200억 원의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강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다.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은주가 당황하며 물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어머님, 돈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너희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까지 했다. 그리고 결과는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가족들의 당화. 어머님,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래. 50년 동안 너희를 키우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봤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대호야, 넌 돈이 많다고 했을 때는 매일 와서 효자 행세를 했지만 돈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 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민수야, 넌 더 심했어.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주야, 넌 시어머니가 부자일 때는 좋은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가난해지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은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했다. 미경아, 넌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간병도 며칠 못하고 포기했고.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지영이만은 다른 반응. 그런데 지영이만은 달랐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돈이 많든 적든 할머니를 똑같이 사랑해줬지. 3억 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큰 돈이라고 말해줬어. 지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가 좋아서. 알고 있다, 우리 지영아. 할머니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가족들의 변명.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은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으로 제지했다. 이제 그만해. 다 봤다. 어머님,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대호도 애원했다. 기회는 1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실패했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종 결정 예고.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다.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때까지 각자 생각해봐라.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어머님, 그리고 지영아. 할머니가 지영이를 바라봤다. 할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할 일이 있어. 지영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만 남겨진 거실. 할머니와 지영이가 나간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은주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완전히 망했네.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이가 모든 걸 받게 생겼어. 미경이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노골적이었나? 대호가 후회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영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머니가 지영이에게 말했다. 네, 할머니. 만약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니? 지영이는 깜짝 놀랐다. 저요? 왜 제가 받아요? 대답해봐. 할머니, 저는 그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영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건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의 답변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다. 우리 지영이는 정말 다르구나. 유 원장 작성. 강 변호사님, 유 원장을 새로 작성해 주세요. 할머니가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작성할까요? 모든 재산의 90%는 지영이에게, 나머지 10%는 대호와 민수가 반반씩. 할머니,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도 할머니의 아들인데. 그리고 저는 아직 어리고. 지영아, 할머니 말 들어.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누가 진짜로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넌 증명했어. 돈이 있든 없든 할머니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할머니의 말에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구부 최종 판결과 상속 발표. 일주일 후, 운명의 날. 모든 가족이 강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엄숙했다. 오늘 김순자 여사님의 최종 의사를 발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대호와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은주와 미경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지영이만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먼저 김순자 여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5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혼자 너희들을 키워야 했어. 그때부터 결심했지.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겠다고. 어머님. 대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으로 제지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너희들은 돈 앞에서 변했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지.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대호야, 넌 성공한 의사가 되었지만 마음은 가난했어. 돈이 있을 때만 어머니를 찾았지. 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넌 어려움을 핑계로 어머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를 구분하지 못했지.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들에 대한 평가. 은주야, 넌 시어머니를 남편의 부속품으로만 생각했어. 부자일 때는 자랑스러워하고 가난해지니까 짐이라고 생각했지. 은주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미경아, 넌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 시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ATM으로 봤지. 미경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영이만은 달랐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사랑해줬어.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줬지. 상속 내용 발표.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다. 강 변호사님, 발표해 주세요. 강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김순자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전체 재산 1200억 원 중 90%인 1080억 원은 박지영에게 상속됩니다. 1080억 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나머지 10%인 120억 원은 김대호와 김민수가 각각 60억 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60억 원씩이요? 대호와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은 김순자 여사님께서 평생 사용하시고 여사님 사후에는 박지영에게 상속됩니다. 지영이의 거부. 안 돼요. 지영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지영아,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거부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해요. 저는 손녀일 뿐이에요. 지영이의 반응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1080억 원을 거부하다니. 할머니의 설득. 지영아, 할머니 말 들어. 할머니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이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넌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 줬으니까. 하지만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이 돈을 내게 맡기는 이유가 있어.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돈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길 바라거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 말이야. 할머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아들들의 반응, 60억 원씩 받게 된 대호와 민수의 반응은 복잡했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어머님, 저희도 반성할게요. 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다. 이제 와서 반성해도 늦었다. 하지만 60억 원이면 너희들이 살기에는 충분할 거야. 조건부 상속. 단, 조건이 있다. 할머니가 추가로 말했다. 이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지영이가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회공헌 활동이요. 지영이가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텐데 너희들도 함께 도와야 한다는 뜻이야. 할머니의 조건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뭐가 있나요?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을 갖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니?
할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큰 집을 사서 모두 함께 살아요. 정말. 네.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살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영이의 제안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좋구나. 그렇게 하자. 가족들의 다짐. 어머님, 저희도 정말 변할게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경도 반성하며 말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다. 10부 새로운 출발과 진정한 가족. 6개월 후 새로운 집. 지영이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서울 외곽에 큰 집을 샀다. 모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2층 한옥이었다. 할머니, 여기 어때요? 좋다. 정말 좋아.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행복해했다. 5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변화된 가족들. 대호는 정말로 변했다. 60억 원을 받은 후 병원 일을 줄이고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실까요? 고맙다, 대호야.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진심으로 하고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60억 원으로 빚을 모두 갚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지영이가 가르쳐 줬어요. 민수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어머니를 위한 요리였다. 며느리들의 변화. 은주와 미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진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은주가 자랑스럽게 김치를 내놓았다. 맛있겠다. 어머님, 저는 발 마사지 배웠어요. 해드릴게요. 미경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 지영이의 사회공헌 활동. 지영이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했다. 할머니, 저 장학재단 만들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영이는 김춘식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가족들의 참여. 가족들도 지영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영아, 내가 의료봉사를 도와줄게. 대호가 말했다. 저는 재단 운영을 도와드릴게요. 민수도 자신의 사업 경험을 활용해서 도왔다. 은주와 미경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했다.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뭘 할까?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지영이가 말했다.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사랑 이야기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행복. 민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50년 동안 비밀을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마침내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1년 후 재단 개관식. 김춘식 교육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단이었다.
할머니, 정말 보람 있어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벌써 1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도 뿌듯해했다. 가족들의 깨달음. 개관식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도 동감했다. 지영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은주가 말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미경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너희들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정말 기뻐. 할머니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5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할머니,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지영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부자의 의미. 지영아, 이제 넌 진짜 부자가 됐어. 할머니가 말했다. 돈 때문에요? 아니야.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거든. 에필로그 5년 후. 김춘식 교육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재단이 되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할머니는 8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은 정말로 변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영이가 아침 인사를 하며 재단으로 출근했다. 지영아,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해라. 할머니는 손녀를 배웅하며 흐뭇해했다. 마지막 장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식탁이었다. 할머니, 저희가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뭘? 정말 처음부터 계획이셨던 거예요. 저희를 시험하시려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반은 계획이었고 반은 우연이었어. 하지만 결과는 최고였지. 왜요?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도 하늘에서 김춘식 할아버지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여보, 우리 작전 성공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50년 기다림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든 가족이 깨달은 것이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다. 끝.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50년 기다림과 마지막 시험을 통해 우리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가족들에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